안녕하세요. 잠자면서 듣는 코코과학 박상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 전자배치와 화학결합의 목적,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주기율표 보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잠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목소리 톤도 좀 낮추고 말도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 말하다 보면 점점 말이 빨라집니다. 조절을 해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강의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네. 잠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자전거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참고로 이 강의는, 이 영상은 잠드는 걸 목적으로 해서 선생님이 기획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통합과학 100점 불가능합니다. 맛보기 영상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혹여라도 듣고 좀 이해가 잘 되고 잘 맞는 것 같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설명, 시청각 자료가 들어가 있는 강의를 선생님이 촬영을 지금 동시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리뉴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오픈되면 그 오픈 공지가 엠베스트 공지사항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서론이 좀 길었고요. 전 시간에 주기율표에 대한 부분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본 건 아니에요. 주기율표 원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목이 전자배치와 화학결합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결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기율표 전자배치를 한 번 더 보겠다는 얘기인데, 전 시간에 다뤄주지 못했던 좀 독특한 내용, 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얘를 제대로, 결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각 각 조계에 해당되는 아이들 번호를 선생님이 쭉 써드렸어요. 저번에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전 시간에 보여지는 것처럼 1족부터 시작해서 18족이 있는데 지금 3족에서 12족까지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3족에서 12족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랑 최외각 전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규칙이 없는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이상하다, 전이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랑 최외각 전자가 일치해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전형적인 그런 아이들이다. 그래서 전형원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족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보시게 되면 이 1의 자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1, 2, 3, 4, 5, 6, 7, 8. 1의 자리만 본 거예요. 10의 자리 안 보고. 이 1의 자리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최외각 전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최외각 전자 수예요. 전형 원소잖아요. 그럼 최외각 전자 수와 원자과 전자 수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8조금 좀 독특해요. 얘네들은 우선 우리가 이제 옥텟 규칙에 대한 부분을 이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만족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전자의 이동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의 이동이 생긴다. 전자의 이동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반드시 수반되는 과정이 에너지의 출입입니다. 그것도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옥텟을 만족시키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독특하게도 체외각 전자수가 물리적으로 개수가 8개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0개입니다. 네, 반응을 거의 안 해요. 18쪽. 그럼 이제 나머지 1쪽부터 시작해서 17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을 띠게 될 건데, 특히나 전자 하나가 아주 감질맛 나게 남거나 하나가 감질맛 나게 모자르거나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반응성이 매우 폭발적이었다.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3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붕소하고 알루미늄이 있죠. 여기를 우리가 분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밑에 뭐 더 있을 거긴 하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 파트로 들어가는 부분이 금속 원소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비금속이에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은 비금속이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견되어진 원소들 중에 그 종류를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헤아린다라고 하면 금속 원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은 아주 정확하게 딱 구별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황당하게는 지금 여기 중간으로 들어가는 아이, 붕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규소가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 밑에 바로 밑에 자리인데, 규소 바로 밑에 자리인데 쓰여져 있진 않지만 저마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G2라고 써드렸어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준금속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준금속. 금속에 준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13쪽으로 들어가는 붕소하고 알루미늄 되게 황당하죠. 같은 쪽에 있으면 성질이 비슷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한 마리는 정확하게 알루미늄이고 한 마리는 또 중금속이에요.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질맛 나게 전자가 체외각에 하나, 둘 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죠. 이런 한두 명 아이들의 전자를 태우기 위해서 전자 껍질 하나를 우리가 생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전자를 웬만하면 다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금속 원소는 전자가 풍부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남게 되죠. 그래서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좀 큰 아이들. 그러면 비금속은 반대죠. 감질맛 나게 한두 개씩 전자가 모자라요. 그럼 전자를 데려 주변에 어디에라도 전자가 잔류하는 거라도 있으면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좀 더 많아지면서 음전하를 뗄 수 있는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큰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느낌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풍족한 아이들. 얘네들은 비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모자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주변에 전자가 남는 아이들이 있으면 걔한테 가서 붙어야 하고, 근데 전자가 모자른 애들끼리 서로 모여있다라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같이 공유도 해야 되고, 얘네들은 약간의 좀 절실함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양이온이죠. 그럼 양전하를 띠죠.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크죠. 비금속. 그럼 음전하를 띠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게 바로 인력이 될 거고, 그래서 두 마리가 착 하고 달라붙는다라고 했을 때 이온끼리 결합한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금속 원소와, 원소는 생략할게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 결합하는 그 결합법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경계가 그렇게 또렷하진 않기 때문에 간혹, 통합과학에서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긴 한데, 간혹 금속인데 사이즈가 좀 너무 작아서, 이제 베릴륨이나 리튬 아이들이 대표적이거든요. 사이즈가 좀 작아서 금속으로 취급하기 약간 애매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분명 이온 결합을 했는데, 여기에는 누군가랑 결합을 했는데, 리튬, 베릴륨 결합을 했는데 원체 얘네들이 작다 보니까 금속으로서의 뭔가 그런 영향력이 크게 발휘가 되지 않으면서 분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원래 이온 결합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분자라는 표현을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금기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암기하는 팁으로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자라는 표현은 무조건 금기어야. 무조건 안 돼.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가야 돼 라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분자로 취급되는 애들이 간혹 있다고요. 되게 예외적인 거죠. 이런 게 참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화학이.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다루게 되지는 않을 건데, 드러나서 나쁠 거 없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금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붕소는 13족인데 어찌됐건 중금속이고, 알루미늄은 금속이에요. 같은 족에 있으면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더니 지금 종류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쵸? 이 사이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건데, 붕소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전자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속으로 들어가는 원소는 전자가 남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인데, 붕소 같은 경우는 원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전자가 원자에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얘네들을 버려내지 못해요. 근데 알루미늄은 지금 3주기로 들어가죠. 그럼 전자 껍질만 해도 3껍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버리는 게 알루미늄 좀 수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를 잘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지금 붕소로 들어가는 아이가 좀 특이사항이 많아요. 얘는 좀 독특한 아이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14족하고 15족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있죠. 얘네들이 참 그래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모자라, 2개 모자라, 그럼 전자 하나를 어디서 가지고 와, 버려. 얘는 좀 애매한 부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14족하고 15족은 옥텟이면 8개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14족이에요. 최외곽 전자가 4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4개를 전자를 얻을 거예요? 아니면 4개 전자를 버릴 거예요? 헷갈리겠죠, 본인 스스로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15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개를 얻을지 버릴지, 이게 이 아이들한테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네들은 결합을 전혀 안 하는 건가? 왜냐면 이온이 되려는 경향을 우리가 읽어낼 수 없으니까, 잘 안 될 거니까 이온이 되려고 안 해요,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은 이온 결합을 못하니까 아예 결합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결합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옥텟이 만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이 아이들도 뭔가 액션을 취하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 금속 이온, 그러니까 양이온하고 결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전하를 띄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들끼리 결합하죠.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자른 아이들끼리 같이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붕소를 포함하여 18쪽은 우리가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반응 안 일어나요. 비활성이잖아요. 옥텟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13쪽에서 17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알루미늄 제외죠.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냐, 전자가 모자른 아이들의 모임, 단체예요. 그래서 내가 모자른 만큼을 다른 아이와 같이 공유해서 결합하는 공유결합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규소 같은 경우에는, 규소나 붕소는 이제 선생님이 중금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류를 할 때는 그렇게 분류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공유 결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쟤네들을 또 넣어요. 그래서 공유 결합은 금속이 우선 포함돼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 플러스 비금속. 금속이 하나도 없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가능하다. 덩어리로 존재할 거니까, 네, 독립적인 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가능해요. 그 독립적인 덩어리를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기가 음이온 영역, 여기가 양이온 영역이죠. 그럼 얘네들끼리도 결합할 수 있겠죠. 얘네들끼리 결합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온끼리 결합하는 거니까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경우. 그러면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경우가 공유 결합이고 금속, 비금속이 이온 결합이고 그럼 금속끼리 결합하는 경우는 없나요? 있죠. 그게 바로 금속 결합입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금속 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렇다 할 특이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룰 일이 없어요. 금속 결합은. 그냥 뭐 나중에 그 금속 원소의 특징 정도 여러분들은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보시면 금속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써 있는 걸로 봐서 이건 이온 결합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그림은 최외곽전자의 전자가 모자른 아이들끼리 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 전자 하나 모자라, 나도 하나 모자라. 그래서 모자른 만큼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걸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금속 결합이고요. 두 번째가 이온 결합.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단단하게 결합되면서 얘네들은 결정으로 남아요. 결정이 돼요. 결정. 고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유 결합. 참고로 이 이온 결합으로 들어가는 이 금속 이 부분이 금속이 이제 양이온을 얘기하는 거고 비금속이 음이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거니까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참고로 얘네들은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가 지금 전자가 남아요. 얘가 금속이겠죠. 전자가 남아 돌잖아요. 얘가 남는 전자를 얘한테 지금 주고 있거든요. 얘는 전자 모자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근데 이게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처음부터 전자가 이렇게 먼 곳에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까이 이렇게 붙어요. 붙은 상태에서 전자를 넘겨주고 바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붙는 거예요.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자가 지금 여기에서는 뭐 했다? 이동을 했어요.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합 방법은 이온 결합. 그 다음 전자를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결합 방법은 우리가 공유 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과 공유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금속은 다를 일이 없어요. 금속 결합은 얘네 두 마리를 우리가 물속에다 넣어요. 그럼 수용액 상태가 되겠죠. 자, 물속에다 넣었습니다. 수용액 상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물속에다가 얘네들을 넣어서 녹이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분자 형태 그대로 물속에 잔류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한 아이들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온화되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얘네들이 다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NaCl이라고 하면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중성이었어요. 물속에 넣어주게 되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 화가 될 화자예요. 이온이 됐다. 자, 근데 얘네들이 선생님 그래도 물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서로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붙지 않고 따로따로 얘네들이 잔류하는 거죠? 수화 현상 때문에 그래요. 수화의 숫자가 물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온 주변에 물 분자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얘네 두 마리가 결합되지 못하게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현상을 우리가 수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온을 띠잖아요.
이온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죠.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용액 상태일 때 이온 결합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얘네들은 흘러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분자예요. 처음부터 뭐 전하를 띠거나 이런 애들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물에다 녹여도 전하를 띠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죠. 자, 요 부분을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자,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거 문장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하고 있는 화합물을 수용액 상태로 만들면, 그러니까 물에 녹이면 어떤 표현이 나올지 몰라서 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이면 전류가 흐른다. 뭐 혹은 공유결합 뭐 어쩌고 저쩌고 물에 녹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하수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조금 더 고급 사양으로 얘네들을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과학에서 그래프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Y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글씨가 다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공통이거든요. 밑에다가 따로 써드릴게요. 전기 전도성을 Y축에다 써요. 그 다음에 X축이 이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 보내줌과 동시에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이 전류의 세기가, 전도성의 차이가 뭐 어느 정도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건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전류의 세기가 0으로 가다가 갑자기 툭 튀는 순간이 생겨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0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우리 말식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골라라. 그렇죠? 얘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프를 보고 골라라. 얘랑 얘랑 같은 말, 얘랑 얘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도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다라고 하면 과학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근데 이 넘나드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려보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은 통합과학이 내신 준비하는 용도이기는 하나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 4학년 올라가게 되면 선택 과목 초이스하게 될 건데 수능에 나오는 과탐,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수 문제 출제가 안 돼요. 네.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 돌려서 얘기합니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문장을 직접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나 화학은 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럼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1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선생님이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자배치와 화학결합의 목적.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꿈 꾸도록 하세요.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